자, 우선은 거기에 보면 이제 주요 연역 발전 과정 나와 있잖아요. 조선고령으로부터 지금 보고 있는데, 조선고령이 1944년에 제정 시행되었는데, 거기가 조선고령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만 시행된 것이죠. 그죠? 그다음 이제 미군정 시대 후생법 3회 시향으로 오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생활보호법으로 1961년에 제정이 됐는데,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9월 7일 날 제정돼 가지고 2000년에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 맞춤형 급여 체계로 바뀌게 돼요, 이게. 자, 통합급여 체계에서 맞춤형 급여 체계로 바뀌게 되는데, 그 아래 보면 그림 나와 있죠. 통합급여와 왼쪽에 통합급여 보이죠, 기존. 통합급여 체계에서 이제 맞춤형 급여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즉 개별급여 체계라고 해요, 그걸. 맞춤형 급여 또는 개별급여 체계. 자, 그게 통합급여 체계에서는 선정 기준을 보니까 최저생계비 나오죠.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인정액이 있으면, 물론 이제 부양무자 고려를 했지만 어떻든 그 이하에 있으면 7가지 급여를 모두 다 받게 됩니다. 급여의 종류는. 근데 개별급여 체계로 오게 되면서 이제 중위소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의 중위소득이 나와 있어요.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그림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 소득과 재산이 적은 사람. 여기다 우리나라 사람 다 집어넣어 놓고 그다음 이제 선을 긋는 건데, 여기가 개정 전에 통합급여 체계입니다. 통합급여 체계이고, 자, 여기가 이제 개별급여 체계, 개정된 후에 개별급여 체계입니다. 여기가 통합급여 체계에서의 이 선은 바로 최저생계비이고요. 이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산정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전물량 방식입니다. 전물량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자, 이 전물량 방식으로 산정하니까 절대적 빈곤선입니다. 절대적 빈곤선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인정액이 있어야 하거든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얘는 개별 가구를 단위로 하거든요. 기초법은. 그래서 개별 가구를 단위로 하니까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입니다.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소득 환산액으로 결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소득 평가액에서 이 소득은 지금 소득 조사한 겁니다. 자, 재산의 소득 환산의 재산은 이건 지금 자산 조사한 겁니다. 소득 자산 조사가 다 들어가 있죠? 자, 이게 소득이고 여기가 지금 소득을 평가해서 소득이에요, 지금. 근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거예요. 왜? 그래야지 덧셈이 가능해지니까. 알았죠? 옛날에는 이게 소득 요건 따로 있고 재산 요건이 따로 있었는데, 이게 따로따로 봐야하니 불편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원화시켜서 얘들을 합산시키기 위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시켰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인정액이 있고, 물론 부양업자를 고려하는 게 있긴 하지만 어떻든 이 이하에 있으면 7가지 급여를 모두 다 줬어요. 다 줬어요. 7가지 급여를. 근데 만약에 이걸 벗어난다, 여기를 벗어나면 잘라내죠?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면은 모두 다 주지 않는 nothing이 됩니다. 그래서 all이냐 or nothing이냐, all or nothing, 이게 바로 통합급여 체계예요. 자, 그러면 기초법은 모든 급여가 어떻게 되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통 이제 선생님들 뭐 국기법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은,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맨 처음 제정됐을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학회에 갔더니 그 학회에서 어떤 교수님이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게 이제 제정 시행되면서 이걸 약어를 국기법이라고 하지 말고 기초법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 국기법이라고 하면 국가기관 강화법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기초법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떤 그 교수님 생각이 나서 항상 저는 기초법이라고 하는데 그냥 국기법이라고 하지 않고.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법에 7가지 급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뭐냐면은 외울 때 교생의 주장은 교생이 교생실 나가봤더니 애들이 너무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그 생계급여를 중지하면 부모들이 자살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자해할 판이다. 이렇게 그래서 7가지 급여입니다.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장체급여, 자활급여, 해상급여 다 급여로 끝나요. 알았죠? 이렇게. 요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7가지 급여만 있는 거예요. 7가지. 7가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에 들어가 있어요. 7조. 7가지 급여가.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제정되면서 주거급여하고 긴급급여가 도입됐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긴급급여는 급여의 종류가 아니라 수급권자로 결정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긴급하다라고 인정되면 이 7가지 급여 중에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긴급급여 제도예요. 이 긴급급여는 급여의 종류가 아니라 실시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7가지 급여입니다. 근데 7가지를 다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다 안 줘. 알았죠? 이게 바로 통합급여 체계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빈곤선 밑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많이 벗어날 수만 있다면 상관없는데 노가다를 하든 배달을 하든 어떻든 해봐야 어차피 빈곤선 바로 위라고 한다면 7가지 급여를 다 포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머물러 버리게 되는 나가지 않고 지금 탈수급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탈수급 수급자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탈수급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가 빈곤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로 바뀌면서 이게 2014년에 개정이 돼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그러면서 이 개정된 것이 2015년에 시행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개별급여 체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4년에 개정됩니다. 그 개정된 것이 2015년에 이렇게 그러니까 개별급여 체계로 바뀐 게 2014년에 개정 사항이고 시행은 2015년에 돼요. 알았죠? 시행되면서 이제 개별급여 체계로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계단을 4가지를 만들어줘요. 보면 자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하나 계단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여기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이게 바로 생계급여이고요. 여기가 의료급여이고 그 다음에 주거급여이고 여기가 교육급여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준선 이 파란색 기준선 이걸 뭘로 바꿔버리냐면 중위소득으로 바뀝니다. 자 우리가 평균소득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상대적 빈곤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뭘로 바뀐 거냐면 상대적 빈곤선으로 바뀐 겁니다. 알았죠? 상대적 빈곤선으로. 그리고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기준자를 붙여요.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표현할 때. 알았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기준중위소득. 상대적 빈곤선으로 바뀌었고 자 그러면 기준중위소득의 몇 프로냐? 이게 중요한데 여기가 30, 여기가 40 외울 때 30, 40, 여기가 50 여기만 43 근데 43 이상으로 잡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45예요. 이따 이건 이제 설명할게요. 왜 그런지. 이거는 45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 소득 인정액이 이제 그 이하에 있어야 하는데 여기 이하에 있어야 하는데 이 이하에 소득 인정액이 있어야 하는데 알았죠? 이 소득 인정액이 이 이하에 있어야지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하에 있어야 합니다. 뭐가? 소득인정액이. 근데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여기로 계산한다고요. 지금 똑같아요. 계산 방식은. 알았죠? 소득인정액은. 계산하는 게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하이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하면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이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5 이하에 있으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자, 교육급여는 50 이하에 있으면 뭐가? 소득 인정액이. 알았죠? 그리고 부양의무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얘 둘은 부양의무자를 고려하고요. 얘는 부양의무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부양의무자를 고려하지만 여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생계와 의료만 고려한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기준중위 소득,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의 100분의 30 이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7가지 급여를 모두 받는 거예요. 여기 7가지 급여를. 알았죠? 자, 근데 여기 이제 여기 30을 넘어서면 생계급여 날라가죠. 생계급여는 기준중에서 30 이하까지만 주니까. 그죠? 날라가면 몇 개 남았어요? 6개 남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6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의료급여선 100분의 40을 넘어서 버리면 의료급여 날라가죠? 날라가면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죠? 아니, 5개 남았죠? 그죠? 여기 6개고, 여기가 6개. 그 다음 여기가 5개가 남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주거급여선을 넘어섰어요. 그럼 몇 개 남았어요? 이제 4개 남았죠? 4개 남았지만 여기는 2개만 줍니다. 2개. 그게 지금 그림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림에 보니까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마지막은 교육급여와 자활급여만 남게 되죠. 해상급여와 지금 거기 보니까 뭐가 지금 장제급여 지금 장제급여하고 해상급여가 날라갔잖아요, 같이. 그죠? 네, 그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결국은 이제 여기 계단을 밟고 나와라 탈수금입니다. 탈수금 유인을 강화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최저생계비인데, 아니 차상위 계층인데, 차상위 계층은 개정 전에 통합급여 체계에서는 차상위 계층이 딱 여기였어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알았죠?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여기가 차상위 계층이에요. 선생님들 그 차상위 계층은 뭐냐면은 수급권자는 아닌데 가난한 사람을 얘기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수급권자는 아닌데 가난하다는 것은 빈곤선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았죠? 가난한데 수급권자는 아니야. 이 사람은 차상위 계층인데 차상위 계층이 여기인데 자, 개정되고 나서는 차상위 계층이 여기가 돼요. 교육급여의 50, 100분의 50 이하가 차상위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이 넓어졌죠. 예전보다.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게 이제 개정 이후의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어디를 보냐면 거기 202쪽 날개 쪽 봐보세요. 202쪽 날개 쪽. 202쪽 날개 쪽을 보면은 우리나라 최저생계비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봐보세요. 최저생계비. 우리나라 언제 최저생계비가 생기냐면 1997년 IMF 때 생깁니다. IMF. 자, 그때 생활보호법이 개정돼가지고 최저생계비 규정이 그때 생깁니다. 그때 생기면서 생활보호법에 5년마다 계측조사하겠다라고 규정이 생깁니다. 5년마다. 근데 이제 계측을 처음으로 한 것은 언제냐면 1999년에 최초 계측이 있었어요. 최초 계측이 1999년이니까 두 번째 계측은 언제예요? 5년마다니까 2004년. 5를 더해야 하니까. 근데 2004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잖아요. 99년에 이미. 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바뀌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4년에 개정이 있게 돼요. 개정되면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계측이 2004년인데 세 번째 계측은 2007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0년, 2013년, 2016년, 2019년, 2022년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알았죠? 3년마다 계측이니까. 그러면 비계측 연도가 있죠. 자, 비계측 연도는 뭐냐면 99년에 계측했으면 2001년, 2002년, 2003년은 비계측 연도인 거예요. 알았죠? 그런 것들을 비계측 연도라고 하는데 계측 연도 사이에 있는 것들 비계측 연도의 최저생계비는
계측연도에다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는 겁니다. 알았죠? 아니 최저생계비 없어졌는데 뭔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냐?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자, 그 아래 봐보세요.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인데 점령 방식에서 지금 절대적 빈곤선에서 중위소득, 즉 상대적 빈곤선으로 바뀌었죠.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하지만 거기 이제 동그라미 3번 봐보세요. 제일 아래.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 수급자의 절대적 빈곤선으로서의 최저생계비를 얼마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저생계비를 3년마다 여전히 계측한다. 이해됐어요? 네. 제가 아까 그림에서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 의료급여선을 여기 옛날에 최저생계비선하고 일치시켜놨죠. 아까 일치시켜. 그리고 그 그림에도 보면 박스가 일치되어 있어요. 그죠? 의료급여가 지금 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지금 옛날에 최저생계비 수준에 맞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든 이제 중위소득으로 바뀌고 나서 여전히 이게 상대적 빈곤선으로서의 중위소득이 절대적 빈곤선으로서의 최저생계비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계측은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203쪽으로 와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인데 여기 30, 40, 50, 그다음에 45인데 이것부터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어디냐면 지금 방금도 누가 질문을 했어요. 뭐 지금 우리 수업 받지 않고 이미 그 기존 제 수업 들었던 선생님 중에서 누가 질문한 것 같은데 거기 204쪽으로 와보면 204쪽 와보세요. 204쪽 제일 아래 봐보세요. 급여의 종류와 방법 봐보세요.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봐보세요.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주는 건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잡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아까 30 이하라고 했는데 왜 여긴 또 이상이냐.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자 봐보세요. 여기서 30 이하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자 현재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30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현재 생계급여 기준선이. 그러니까 30 이하에 뭐가 있어야 한다? 소득 인정액이 있으면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근데 지금 이 조문은 뭐냐면 선정 기준선을 잡을 때 정할 때 30 어떻게 하라고요? 30 이상으로 잡아라. 여기 30 이상으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이 30 이상으로 잡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30이다. 알았죠? 그러니까 생계급여 대상자는 30 이하의 소득 인정액이 있을 때 대상자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거기 봐보세요. 또 주거급여를 보니까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 수선비를 이제 지급하는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입니다. 거기 보면 선정 기준이 어디에 정해져 있냐면 주거급여법에 따로 정해져 있어요. 얘가 주거급여법 제5조 1항에 보면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30, 43 이상으로 잡도록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43은 여기겠죠. 여기가 45면 43, 여기가 지금 43인데 43 이상으로 잡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법 조문은. 그런데 현재 뭐라고요? 현재 45라고요. 현재 45니까 45 이하의 소득 인정액이 있으면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 자, 다시 한번. 법으로는 주거급여법에 선정 기준선을 100분의 43 이상으로 잡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런데 거기 봐보세요. 2021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주거급여 급여 선정 기준선을 기준중위소득에 45로 정했어요. 주거급여법에서는 43 이상으로 잡으라고 했으니까 43이 되든 44가 되든 45가 되든 46이 되든 47이 되든 상관은 없어. 그죠? 근데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45로 정해놨어요. 현재. 45로 정해서 45 이하인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이상과 이하의 개념 조심하세요. 선정 기준선을 잡을 때는 그 이상으로 잡으라는 얘기. 자, 의료급여도 40 이상, 교육급여도 50 이상으로 잡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의료급여는 40이에요. 교육급여는 50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40 이하, 50 이하가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률 조문으로 문제가 나올 때는 이상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선정 기준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선정 기준은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근데 이제 급여 대상자로 얘기하게 되면 30 이하가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급여 대상자는. 그죠? 급여 대상자는 얘기할 때는. 자, 그렇게 됐고. 자,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이제 203쪽으로 와서, 네. 지금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자, 나머지는 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관부처인데 보건복지부가 두 가지만 소관부처가 다른 게 있습니다. 누구? 교육급여가 교육부 장관. 교육부가 소관부처이고 교육부 장관이 소관중앙행정기관장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급여가 아까 국토교통부가 소관부처이고 소관행정중앙기관장은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보건복지부. 이해됐죠? 자활급여를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시험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시험 나왔는데 틀려요. 어떻든 이 두 가지만 빼고 다 소관부처가 다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생계급여와 해상급여는 차상위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차상위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생계급여와 해상급여는. 자, 이거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203쪽에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거기 목적 보면 제일 위에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정의해 보면 수급권자와 수급자는 다릅니다. 수급권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권리. 자, 수급자는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자, 보장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장기관이고요. 보장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알았죠? 사회복지시설. 자, 부양 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일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자, 일촌의 직계혈족은 부모 자식 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결혼한 아들, 결혼한 딸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라고 했으니까 며느리와 사위가 포함되고요. 다만 사망한 일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아들이 죽었으면 며느리 제외, 딸이 죽었으면 사위 제외. 알았죠? 그 얘기예요. 자, 다음에 최저보장 수준은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급여의 종류별, 거기가 중요해요. 자, 급여의 종류별 동그라미 하세요.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 수준, 그 밑줄.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하는데, 자,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 수준을 최저보장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 한번 봐보세요. 화면 봐보세요. 화면에. 자, 생계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은 뭐냐면 기준징수소득의 100분의 30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의료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은 기준징수소득의 100분의 40인 겁니다. 자, 주거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은 기준징수소득의 100분의 45인 겁니다. 교육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은 기준징수소득의 100분의 50인 겁니다. 급여의 종류별로 정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징수소득의 개념과 최저보장 수준의 개념을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최저보장 수준은 급여의 종류별로 정해져 있는 최저보장 수준이. 최저보장. 알았죠? 그 수준이. 정해져 따로따로 정해져 있죠. 그죠? 그거 중요하고. 그 개념 중요합니다. 만약에 최저보장 수준을 박스에다 집어넣고 이거 무슨 개념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고. 자, 최저생계비 여전히 조문이 있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최적 비용이 아니라. 조심하시고. 개별 가구가 아까 기본 단위라고 했죠. 그래서 개별 가구에라고 했었죠. 아까 이걸 단위로. 자, 그리고 소득 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차상위 계층,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그 문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차상위 계층 설명할 때 차상위 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아까 100분의 50 이하는 누구예요? 교육급여. 그죠? 기하고 지금 일치하고 있으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기준 중위 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얘기합니다. 중위값. 중위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 전국의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위별로 매겼을 때 딱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무슨 말이면 이렇게. 자, 우리나라에 있는 가구의 소득 크기 순으로 우리나라의 가구를 줄을 세워요. 줄을 세우면 이렇게 난장이들이 많거든요. 맨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까지가 보세요. 여기까지가 해가지고 100가구라고 봐보세요. 우리나라가 전체가. 그러면 딱 50번째 있는 가구의 소득. 이게 중위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중위소득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평균소득보다 낮아요. 중위소득은. 알았죠? 왜냐하면 우리 뭐 2080 사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줄을 세우면 이 바닥을 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소득의 크기가 작으니까. 계속 바닥을 기다가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 소득이 이 거인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 딱 가운데 있는 소득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봐보세요. 아니 평균 소득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의 이제 차이가 이제 1급에서 나와서 제가 잠깐 설명. 우리는 지금 안 나와서 자 보세요. 급여의 기본 원칙 봐보세요. 거기 1, 2, 3번 아까 보충성의 원리에서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여의 기준 봐보세요. 최저생활 보장 원칙. 그 다음에 거기 개별 가구를 단위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보장기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범위 또는 수준을 초과해서 급여를 실시할 수가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보다 초과해서 실시할 수가 있어요. 해당 지자체에서. 다만 초과해서 실시하는 경우에 그 예산은 모두 다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돼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이제 날개 쪽에 차상위 계층은 왜 조사하냐면 다음 연도에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거기 외국인에 대한 특례, 외국인도 수급권자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저보장 수준 결정,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은 매년 8월 1일 거기 별표해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이게 개정되고 나서 이게 안 나왔어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최저생계비일 때에는 오른쪽에 날개 쪽에 있듯이 개정 전에 그게 이제 최저생계비는 매년 9월 1일까지 공표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면서 최저보장 수준을 8월 1일까지 공표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 이제 204쪽으로 와보면 204쪽 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과 부양 의무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를 고려하지 않는 거 아까 여기 교육급여하고 주거급여는 부양 의무자 고려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핵심이에요. 이게. 왜? 생계급여는 빈곤의 문제예요. 빈곤을 구제해주고 있고 의료는 질병의 문제를 구제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계와 의료급여 이 두 가지가 기초법 7가지 급여 중에 핵심입니다. 결국은. 근데 이 핵심인 이 두 가지 급여가 여전히 부양 의무자를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선정 기준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소득인정액의 산정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 그리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고 했는데 개별 가구의 소득을 평가할 때 소득을 이제 조사할 때 소득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근사체입니다. 근데 날개 쪽 봐보세요.
날개 쪽에 소득의 범위에 보니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나와 있는데 양가로 2번 보이세요? 양가로 2번 제일 아래 거기 보니까 소득으로 보지 않는 급여가 있어요. 금품,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보육료, 학자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알았죠? 소득 조사할 때 그건 소득으로 집어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1급 시험에서 그게 나왔는데 소득으로 보지 않는 거 답은 퇴직금이 답이었었습니다. 1급에서는 그게 나왔고 우리는 이제 안 나왔는데 아직. 그다음 이제 또 거기 보세요. 소득인정액 산정에 재산은 소득 환산액에서 재산은 자산조사할 때 일반 재산, 금융재산 뭐예요? 자동차죠. 그죠?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부 내용으로는. 근데 아까 같이 이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까 퇴직금이랑 현상금, 보상금이었던 것처럼 이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종중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지 않는데, 근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알았죠? 그냥 그것만 그냥 기억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부양 능력 보세요. 자, 부양 의무자가 본래 없어야 하는데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부양 능력 등 보니까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하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구분해서 알아야 돼요. 자,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는 보니까 1번 보세요. 기준 중의 소득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죠. 미만인 경우 화살표 하세요. 화살표이고 수급자라고 적으세요. 자, 부양무자가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수급자래. 그러면 됩니다. 알았죠? 수급자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직계존속, 그 다음에 장인연금법에 이제 중증장애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인데 직계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로 봅니다. 알았죠? 이때는 부양음자가 있어도 그러니까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수급자가. 자, 그 다음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디가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논점은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가 내용이 적잖아요. 개로 잡고 있어야죠. 그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보면 병역, 징집, 해외 이주, 형 집행, 교도소, 구치소, 실종, 그 다음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가출, 그 다음에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네,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죠?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구상권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 갑이라고 하는 어르신이 있어요. 어르신이. 할아버지가 이게 홀몸 어르신인데 독거 어르신이에요. 지금 홀몸 어르신인데 아주 어렵게 살아요. 보장기관인데 우리 이제 아까 보장기관은 기초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 정확하게는 이제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결국 이제 우리 선생님들인데, 자, 이때 이 갑 어르신이 너무 힘들게 살아 지금. 그래서 생계급여 기준선 이하의 소득 인정액 이분이. 근데 이분을 보니까 아들이 있어. 아들이 잘 살아. 아들이 잘 사는데 본래 아들이 여기 부양을 해야 하는데 아들이 부양을 기피하고 꺼려요. 부양 기피하고 꺼려요. 그럼 뭐예요? 어디에 해당돼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죠? 이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되죠? 그죠? 그러면 보장기관은 이 어르신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알았죠? 즉 수급자가 되는 거예요. 수급자가. 급여 지급하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이 못된 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알았죠? 여기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아들한테 이게 구상권이에요. 예, 보면은 이제 그 못된 딸은 없어요. 보면 딸들은 부모님한테 잘하잖아요. 자기 부모한테. 못된 딸들은 없고 못된 아들들은 있죠. 못된 아들들은 있는데 못된 딸은 없어 또. 근데 또 이제 보면 못된 딸은 없는데 못된 며느리는 있어.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남자 나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못된 딸은 없는데 못된 며느리는 있다는 게 참. 자, 어쨌든 보죠 이제.
그거 좀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급여 종류 봐보세요. 급여 종류. 생계급여 아까 봤고요. 다 이제 봤는데 어디로 와보세요. 이제 205쪽으로 와보세요. 205쪽. 205쪽 제일 위에 보니까 거기에 그 해상급여는 그 출산과 관련된 겁니다.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제는 말 그대로 그 장례 치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거기 자활급여 보세요.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당 각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급여의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고요.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른쪽에 자활사업 나와 있죠? 이거 한번 지금 앞에서 좀 다뤄드렸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이제 거기에 우리 시험에 나와가지고 한번 이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안기법 밑에 보니까 차상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요.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상급여하고 생계급여하고의 해상급여는 차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거 좀 알고 계시고. 자활지원에 옛날에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앙자활센터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알았죠? 그거 조심하시고. 자, 중앙자활센터는 서울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자활센터는 시도에다가 두는 겁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시군구에 있죠. 그죠? 자, 어떻든 사회적 협동조합 등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거의 이제 자활기업, 이거 다 설명했고요. 오른쪽에 자활근로 대상자 선정도 이게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보장기관, 아까 우리가 보장기관은 정의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세부 조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급관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물론 이제 실질적인 업무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 둡니다. 자, 근데 넘겨보세요. 자, 뭐라고 했어요, 지금? 생활보장위원회는 자, 보건복지부와 그 다음에 시도와 시군구에 둬요. 근데 이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를 중앙을 붙여요. 그래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고 해요. 알았죠? 생활보장위원회는 지금 여기다가 다 두는데 여기 지금 그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인데 거 보니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뭘 하냐면 얘는 심의의결기구거든요. 거기서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식, 기준 중위 소득을 여기서 결정해요. 그죠? 네, 기준 중위 소득 결정.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아까 그 최저보장 수준 결정이나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중앙행정기관장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최종 결정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거기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나와요. 기초생활보장계획 있죠. 그거 아주 중요한데 소관중앙행정기관회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중요해요.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제출합니다. 선생님들 그 법률 문제 풀 때 기본계획으로 끝나거나 종합계획으로 끝나는 것들은 모두 다 5년마다입니다. 알았죠? 그런데 기본계획으로 끝나는에도 불구하고 3년짜리는 얘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있는 법들 중에 보면. 알았죠? 그래서 이제 얘는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기초생활보장 계획 또는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이라고 하는데, 근데 얘가 지금 그 3년마다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3년마다 실태조사 있죠? 땡 세 번째. 그거 중요합니다. 3년마다 실태조사.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해서 3년마다 실태조사. 자, 그다음 급여 신청은 수급권자도 가능하고요. 그 친족도 가능하고요. 그 밖에 관계인도 가능합니다. 수급권자만 신청할 수 있다. X.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직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급여 결정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급여 변경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활지원 계획 수립 나와 있는데,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긴급급여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됐을 때 신설은 되었지만 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의 실시 여부에 결정을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급여를 실시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 7조 1항 급여, 7조 1항이 바로 7가지 급여예요. 알았죠? 7가지 급여의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자, 네, 보장 비용의 부담. 부담에서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국가 시도가,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 비용은 시군구가. 근데 아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이 법에 정하고 있는 범위 수준을 초과해서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해당 지자체가 전부 부담합니다. 소멸시효 5년입니다. 자, 207쪽으로 와서 거기 이제 긴급복지지원법이 나와 있는데요. 긴급복지지원법. 이게 이번에 나와버렸죠. 아, 보니까 사회복지직에 2019년, 보호직에 20년. 그죠? 네. 시험에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제 2019년에 이제 조문이 나온 건데요. 2019년에 조문이 나온 건 2019년인데, 거기에 그 긴급복지지원법은 2005년에 제정돼가지고 2006년에 시행은 되는데, 이게 맨 처음에 한시법으로 시행이 됩니다. 제정돼요. 자, 거기 보니까 한시법으로 제정됐다고 되어 있죠. 5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 한시법은 뭐냐면 제정될 당시에 폐지 일정을 딱 유효기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5년간 효력을 지닌다라고, 시행일로부터 5년간 효력을 지닌다라고 부칙에 정했는데 그 부칙 조문이 2009년에 삭제됩니다. 따라서 한시법이지만 지금은 한시법이 아니에요. 한시법이었던 적이 있었죠. 지금은 한시법이 아닙니다. 자, 목적은 위기 상황입니다. 자, 위기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거기 나와 있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부터 시작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4번 보니까 가정폭력, 그 다음에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폭력입니다. 그냥 성폭력은 위기 상황이 아닙니다.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폭력이 이제 여기에 위기 상황에 들어가고, 기본 원칙 보면 단기 지원 원칙이고요.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입니다. 이 타법률 지원의 우선의 원칙이 아주 중요한데, 오른쪽 봐보세요. 논점. 본래 1급의 논점이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 논점으로 나왔는데, 기본 원칙 그 오른쪽 날개 쪽 봐보세요. 자,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서 재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폭, 성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 즉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를 받고 있으면 얘는 작동하지 않아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얘가 더 뒤로 빠져 있죠.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제 타법률 우선의 원칙이 있었잖아요. 걔가 아까 보충성의 원리, 그죠? 후순위성의 원리라고 했죠? 근데 걔보다 더 빠져 있는 게 얘죠. 기초법에 급여 받고 있으면 안 준다. 그죠? 얘는. 자, 중요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도 되고요. 거기 보세요. 자,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시군구에 둡니다. 얘는 시도는 너무 멀어요. 긴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긴급한데 지금 이 긴급한데 시군구 시도까지 가기는 멀죠. 시군구가 가까이가 있으니까. 자, 거기에 지원 요청 신고인데 긴급 지원 대상자, 친족, 그 밖의 관계에는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누구든지인데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본래 이제 우리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가게 되면 학대 신고자들 보면 누구든지는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신고 의무자가 따로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인데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끝나요. 여기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이제 거기 긴급복지지원법의 급여의 종류인데 크게 둘로 나뉩니다.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과 민간단체 연계 지원입니다.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은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사회복지 시설 이용 지원, 교육 지원입니다. 그래서 교생의 주사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이번에는 아까 교생의 주장은 띵띵띵 하면 잘 안 된다. 여기는 교생의 주사 하고 끝나요. 교생이 술 마시고 이제 주사는 이제 술 마시고 이게 그 헛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사하다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자기 딸을 아빠가 성폭력을 할 수가 있냐. 위기 상황 아까 거기 가구 구성원부터의 성폭력. 그러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교생이 술 마시고 주사하다가 뻗었다. 그래서 교육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자, 그 다음 민간지원단체 지원인데요. 거기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상담 정보 제공. 넘기겠습니다. 208쪽으로 가보면 긴급지원의 기간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자, 이거 1개월 거 보면 1개월간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연장 가능합니다. 그다음 이제 기초연금으로 가게 되면 자, 이제 남은 게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나와요. 그 의료급여법은 우리한테 시험에 안 나와서 제가 여기다 넣지 않았고, 다만 204쪽에 날개 쪽에다가 넣어놨어요. 204쪽에 날개 쪽에 의료급여법 204쪽 날개 쪽 한번 봐보세요. 거기 아까 지금 자, 요거는 그 우리가 지금 현재 46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뭐 날림으로 끝내는 것보다는 강의는 끝까지 가야 하니까 제가 강의는 어떻든 우리 공공부조법 오늘 여기 다 끝낼 거고요. 그다음 나머지 있는 것은 이따가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의견을 여쭤보고 둘 중에 하나로 시행할 겁니다. 어쨌든 이제 공공부조법은 빨리 끝내게요. 우선. 자, 204쪽 봐보세요. 204쪽. 204쪽 날개 쪽 잠깐 봐보세요. 204쪽 날개 쪽. 날개 쪽에 보면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가 나와 있는데, 자, 의료급여법은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근데요, 1종 수급권자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나와 있죠. 밑줄 그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타법 적용자 나옵니다. 타법 적용자에 보니까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 아동, 국가 유공자, 자, 그 다음에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 이탈 주민, 5.18 민주화운동, 노숙인. 무슨 말이냐면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는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그러니까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요. 그 타법 적용자 있죠? 그 사람들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만 해당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았죠?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타법 적용자, 이재민, 의사당자, 막 노숙인, 막 5.18 민주화 막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 플러스 알파가 있다. 알았죠? 그런데 이제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그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두 다 1종이에요. 일단. 그리고 1종과 2종의 차이는 그러면 뭐냐?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1종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2종이 되게 돼요. 알았죠? 그러면 거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18세 미만인 자, 65세 이상인 자, 그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1종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그림으로 제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 다음에 18세 미만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알았죠? 여기 양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종이에요. 그러면 18세부터,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18세부터 64세까지는 2종이 돼요. 알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 물론 이제 18세 미만인 자와 65세 이상인 노인, 18세 미만인 아동인데 거기 빼고 더 있긴 하죠. 거기 보니까 뭐 그 수급자 중에서 중증 장애인이거나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자, 물론 수급자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1종입니다. 알았죠? 그렇지만 이제 2종인 경우, 2종을 알아. 2종인 경우. 2종. 이것만. 이 사람들이 2종이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208쪽으로 가보세요. 208쪽. 이제 그러면 5대 공공부조법 중에서 우리가 3가지를 좀 건드려 봤고 이제 2가지 남았는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208쪽 날개 쪽을 봐보세요. 날개 쪽. 날개 쪽에 보면 기초연금법하고 장애인연금법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날개 쪽 봐보세요. 왼쪽에. 날개 208쪽입니다. 자, 제가 계속 설명한 것처럼 그 가운데 컵, 이게 있는데, 긴 컵이 있는데, 여기에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채우는데,
이제 어떻게 채우냐면 거기 보니까 왼쪽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오른쪽은 장애인연금입니다. 자, 기초연금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나라에 있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부터 못 사는 사람까지 다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무슨 선을 그은 거냐면 여기 선정 기준선이에요. 그게 선정 기준액. 그 선정 기준액 보이죠? 선정 기준액. 자, 선정 기준액 이하의 소득 인정액이 있으면 돼요. 자, 근데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기초연금이잖아요. 여기는 기초연금. 그 다음에 여기는 장애인연금이잖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지금 원리가 똑같아서 그러는데, 자,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은 할아버지 할머니이기 때문에, 자, 거기 기초연금법 보세요. 거기 날개 쪽 말고 거기 이제 표를 봐보세요. 표에 지급 대상의 땡땡땡 세 번째를 보면 소득 인정액이 나와요. 소득 인정액을 어떻게 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본인 및 배우자라고 되어 있죠. 자, 본인 및 배우자. 나머지는 아까 국민기초생활병법에서와 똑같아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에요. 아까는 기초법에서는 개별 가구에라고 했죠. 단위가. 그죠? 근데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장애인연금은 209쪽으로 와보세요. 209쪽의 장애인연금법의 지급대상을 봐보세요. 지급대상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기에 거기에 정의에 나와 있네요. 거기 정의다가 넣어놨네요. 정의에 보니까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수급권자와 배우자라고 되어 있죠? 배우자. 그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 알았죠? 그래서 그게 그 이 이하에 있으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 보세요. 여기 요 선정기준선은 올렸다 내렸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어디에 맞추냐면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하위 70%에 맞춰요. 여기는 전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70%가 받게 만들어요. 딱 정해놓는 거예요. 여기를. 알았죠? 그러니까 상위 30%는 안 주겠다. 이해되죠? 원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원리가. 그리고 얘들의 공통점은 뭐냐? 다시 한번 얘들의 공통점은 부양 의무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둘 다 부양 의무자 고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수직역연금에 해당되는 사람, 특수직역연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두 제외됩니다. 알았죠? 네, 여기까지. 그러면 거기 봐보세요. 208쪽에 기초연금부터 쭉 훑어볼게요. 기초연금의 그 연역 보세요. 얘는 2007년에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이 됐었고요. 얘가 2008년에 시행이 됐죠. 그리고 이게 2014년에 기초연금법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가 된 것이죠. 그죠? 따라서 우리나라 노후소득부양제도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기초연금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하면 틀리죠. 이원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그죠?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나서,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법이 기초연금법으로 바뀐 것이지, 그게 둘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어요? 예, 그렇게 시험에 나와가지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거기에 지급 대상 봐보세요. 65세 이상인 자, 그리고 소득인정액을 따집니다. 근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있어야죠. 그 그림 보니까. 제가 거기 표에 정리한 거 보면. 근데 이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65세 이상 사람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게끔 정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직역연금 제외. 부양의무자 유무 고려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 수급권이 있습니다. 아까 65세 이상 노인 다 집어넣는다고 했대요. 여기 다 집어넣는데 그 중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수급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잖아요. 그 65세 이상 노인 여기서 다 집어넣어. 우리나라 노인들 다 넣었다니까. 여기 다 넣었으면 이 밑에 있는 사람은 수급자일 거 아니에요. 제일 밑에. 그죠? 수급자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거기서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기초연금액의 산정 나와 있는데 보세요. 그거 중요한데. 기초연금액의 산정.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즉 기초연금의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해서 산정합니다. 근데 그때 말하는 기준연금액이 뭐냐? 날개쭉 봐보세요.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은 뭐냐면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중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을 기준연금액이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이라고 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인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해서 차감하는 겁니다. 알았죠? 국민연금 급여를 많이 받으면 깎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거 봐보세요. 거기에 이제 거기 기초연금액을 산정해 보면 국민연금 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없다. 틀렸죠?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연금액의 금액 봐보세요. 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두 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20% 각각 20% 감액당합니다. 자, 기초연금 지급 신청은 누구한테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신청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거기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사유와 상실 사유가 다릅니다. 아직 그건 우리는 안 나왔는데 1급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비용 부담 보세요. 여기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무조건. 의료급여법만 3년이고 나머지 다 5년이라고 했어요. 5대 공공부조법에서. 자, 비용 부담 보세요. 비용 부담. 비용 부담은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국가가 먼저 자, 다시 한번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데 국가가 40에서 90%를 먼저 부담해요. 자, 보세요. 국가가 40%에서 90% 범위에서 먼저 부담해요. 먼저 부담하고 나머지를 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하는 거예요. 알았죠? 1번 국가가 먼저 부담한다. 40에서 90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를 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9쪽으로 와보세요. 209쪽. 참고로 그리고 하나만 더. 그 날개 쪽에 208쪽 날개 쪽 봐보세요. 날개 쪽에 기준연금액 있죠? 기준연금액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해버리면 기초연금액을 산정했는데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해버리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 금액 중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기준연금액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그걸 초과해버리면 당연히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봅니다. 초과한다 하더라도 기준연금액만 준단 말이에요. 왜? 기준연금액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알았죠? 그거. 자, 그 다음에 209쪽으로 와보세요. 장애인연금법인데 이제 장애인연금법은 2010년 제정돼서 2010년에 이제 시행됐는데 이게 우리 시험은 이게 내용이 나와버렸어요. 나왔는데 보세요.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입니다. 자, 이 중증 장애인인데 그거 봐보세요. 소득 인정액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급 대상 봐보세요. 지급 대상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이고 소득 인정액을 따지는데 물론 이제 이건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게 빈출도는 높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원리가 똑같다는 것과 거기에 장애인연금의 종류 봐보세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나와 있죠. 자,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어요. 이거 이제 원리가 어떤 거냐면 잠깐 좀 설명하면 요겁니다. 자,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요. 자, 근데 급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하나는 기초급여, 또 하나는 부가급여. 이게 기초급여예요. 이게 기초급여. 또 하나는 부가급여예요. 자, 기초급여는 언제까지만 지급하냐면 65세 이상 노인이 되기 전까지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따져보면 여기가 이제 장애인연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는 기초연금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그런데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이제 기초연금, 여기 기초연금법. 65세 이상에게 주는 건 기초연금이니까. 자 그러면 이 장애인연금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색깔을 통일시켜요. 이 장애인연금은 이제 녹색으로 하게 되면 장애인연금에서 이 기초급여는요. 기초급여는 언제까지만 주냐면 얘는 64세까지만 줘요. 자, 그러니까 65세에는 뭘로 바뀌게 되면 기초연금법에 기초연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어도 계속 줍니다. 이거는 얘는 계속 줘요. 얘는 계속. 알았죠? 부가급여는 따라서 자 이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여기 장애인연금법에서 기초급여는 64세까지만 주거든요. 결국 65세 되면 안 주니까 기초연금으로 바뀌니까. 자 근데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어도 줘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것과 여기서 주는 거 65세 되기 전에 주는 것이 서로 달라요. 이게 같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같지 않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거기 보세요. 이제 기초급여 봐보세요. 기초급여 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초급여는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근데 부가급여 보세요. 부가급여는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즉 65세 이전에 주는 금액과 65세 이상 넘어서 주는 금액이 서로 달라요. 차등급여한다. 알았죠?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죠. 거기 기초급여의 OX 문장 봐보세요. 기초급여 쪽에 OX 문장 보니까 장애인연금은 연령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그 문장이 틀렸는데 왜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기초급여는 차등적으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부가급여는 차등적으로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똑같이 지급돼요. 알았죠? 그래서 그런 거고. 자, 그다음에 그 아래 수급자 이제 사후관리 매년 연간조사 한다 먼저 있고 이제 넘길게요. 210조. 자, 근데 그 장애인연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3순위 정도 그냥. 자, 그다음 이제 210조 가보세요. 210조 근로장려세제는 그래도 많이 나왔죠 보니까. 보직도 한번 나온 전력이 있고 사회복지직도 한번 나온 전력이 있고 보직은 3번 나왔네요. 2016년, 13년, 그 다음에 2010년. 표기가 좀 잘못됐는데 붙어있지 않고. 자, 근로장려세제 봐보세요. 이제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 빈곤층한테 주는 겁니다. 그죠? 근로소득 빈곤층. 워킹푸어라고 하죠. 자, 노동에 참여하는 빈곤층에만 지원이 되는 것인데요. 자, 목적은 뭐예요? 근로동기 유인, 근로동기 제고, 일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제도는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먼저 미국에서 부의소득세, 그걸 역소득세라고도 하는데 미국에서 역소득세가 만들어져요. 먼저 부의소득세가. 이것도 일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제도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의소득세도 어떻든 일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로동기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개선해가지고 1975년에 미국에서 포드 정부에서 이걸 개선해가지고 EITC 제도로 개선합니다. 그러니까 부의소득세가 개선된 것이 EITC예요. 미국에. 근데 미국에서 EITC 제도가 성공해요.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가 2006년에 도입합니다. 그래서 2006년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도입을 해요. 제가 도입과 시행은 다르다고 했죠. 도입은 법으로 규정된 걸 도입이라고 했죠. 시행은 실시된 것을 시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006년에 우리나라 도입된 겁니다. 도입은. 근로장려세제가. 즉 EITC 제도가. 근로장려금 제도가. 근데 이 개정된 조문이 2008년에 시행이 돼요. 근데 법이 2008년에 시행됐다 하더라도 개정된 조문이 2008년에 시행됐다 하더라도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 건 아니에요.
근로장려 세제가 시행된 것은 2009년에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근로장려 세제는 2006년에 도입된 겁니다. 그리고 2009년에 시행된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알았죠? 근로장려 세제는. 그리고 이제 얘 근거법률은 조세특례 제한법이고요. 그 다음에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이걸 고용노동부라고 하면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신청주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다른 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민에게 주는 겁니다. 빈민을 대상으로 하죠? 여기는 빈민이 아니라 여기는 근로 빈곤층이고, 빈민은 아니지만 일은 열심히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보세요, 거기.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신청주의 원칙 직권주의 보완이죠? 근데 얘는 신청주의만 가능해. 신청주의. 신청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만 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의 종류가 뭐예요? 현금급여 플러스 현물급여예요. 알았죠? 근데 얘는 급여의 종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뭐라고 하냐면 조세 환급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시 한번 거기다 조세 환급금이라고 적으세요. 얘는 뭐다? 조세 환급금이다. 알았죠? 얘는 급여의 종류가. 자, 급여가 조세 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걔는 저기 보니까 근로장려금의 산정 보니까 소득이나 부양가족이나 그 다음에 주택이나 재산 등을 보고 있고요. 부양가족을 보고 있지만 부양의무자를 보는 게 아니죠. 얘한테 부양의무자 고려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부양의무자 없죠? 기초법은 부양의무자를 고려하지만요. 부양의무자 고려하지 않아요. 부양 산정할 때 이제 부양가족을 산정하는 것이고, 부양하고 있는 가족. 알았죠?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강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구간별 차등제예요. 거기다가 구간별 차등제라고 적으세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니까 점증 구간이 있죠, 평탄 구간이 있죠, 점강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가 보면, 그죠? 점증하는 구간이 있고 평탄 구간, 이 평탄 구간을 최대급여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최대급여 구간, 그 다음에 점강 구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모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공공부주제도, 물론 이제 이 근로장려세제는 이거 조세정책입니다. 이거는 조세정책. 그러게 어떻든 이제 그러고. 자, 그러면 일단 강의는 여기서 일단 끝내놓고